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양도세 중과를 이제 종료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조정이 된 이런 상태고, 그렇다고 또 매수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관망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당분간은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급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는 가격을 낮출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같이 팔아야 될 때 나만 또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매수자 간의 또 신경전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예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향방 잡기 참 어려운데요. 과연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저희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전직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20년간 부동산 전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 후에 박합수 부동산 연구소 그리고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우선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혼란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양도세 중과를 이제 종료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가격도 조정이 된 이런 상태고, 나름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매수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관망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당분간은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대략 3, 4월 정도까지는 이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는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좀 잠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당장은 뭐 시장은 그런 매도자 위주에서 물건이 나오고 매수자는 관망하면서 상황을 보는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그런 장세 조금 답답하긴 하겠네요. 우선 1차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급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는 가격을 낮출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같이 팔아야 될 때 나만 또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매수자 간의 또 신경전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6년 상반기 현 정부의 정책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정책은 지금 당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종료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직전에 우리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도심에 6만 원을 공급하는 이 대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이 공급 정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정부가 발표해 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수요 억제책은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양도세가 중과가 이제 실행이 되면 또 나올 게 하나 남았긴 하죠. 보유세 강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얘기는 그 이후에 나올 거고요. 물론 이제 선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수요 억제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가고, 그에 따른 공급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말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129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 6만 호를 도심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약간의 또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당 지자체나 뭐 서울시에서도 반발하는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릉 CC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과천의 경우에도 이제 9,800호인데 과천시에서도 약간의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고, 마사회가 이사를 가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때 제시기에 될까, 이런 큰 틀에서의 하나의 시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계속해서 약간의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약간의 의견인데 사실은 제 딴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용산 캠프킨 부지, 국제무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캠프킨 부지는 삼각지 전쟁기념관 건너편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야말로 한강대로의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2,500호를 넣겠다고 하면 그 알토란 같은 땅에 공공분양 임대아파트를 넣는 게 최선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민간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땅값 기준으로 평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호가한다고 치면, 매각을 하면 거기가 이제 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14,520평. 대략 4조 원 정도의 매각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비싼 땅에다가 과연 주택 짓고 마는 게 최선인가? 이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가? 최유효 이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관리하는 것인가? 이거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4조 원의 매각 자금을 가지고 뭐 서울 외곽 지역에 토지 보상 자금으로 그걸 활용하고 한다면 거의 뭐 2,500가구가 아니라 그 몇 배나 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인가? 이 문제가 집중 고민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2,500명이라 그러면 뭐 임대를 어떻게 비율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뭐 임대 아파트 30%라고 치면 나머지 2,500가구의 70%, 27은 14, 뭐 7호 35 이러면 1,735가구, 대략 뭐 1,800가구라고 하겠습니다. 1,800가구라는 일반 분양을 받은, 공공 분양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2배, 3배 횡재 로또 당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용산 공원이 바로 조망이 되고요. 고개를 살짝 들면 남산 조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 조성되면 그 어마어마한 공원의 사용 가치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1,700~800명한테 과연 횡재 로또를 안기면서 이 국가 자산을 낭비하는 게 최선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배 가까운 사람에게 더 수혜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관점에서 시장 진입 타이밍은 어떻게 보는 게 또 좋을까요? 우선 대출 규제가 지금 최강의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익히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금액에 따라서 6억, 4억, 2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DSR 40%의 스트레스 DSR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한도가 줄고요. 이래저래 줄고 있어서 이 대출 규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수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대출까지 거의 다 이제 타이트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겨서 쉽게 또 매수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자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늘어날수록 집을 가진 소유 가구가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은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을 가진 보유 가구가 전체 한 대략 57% 정도 되고요. 무주택 가구가 그러면 이제 한 43%가 되는 거죠. 이 무주택 가구 43%를 한 35%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65%가 소유한 거죠. 소유 가구가. 그만큼 주택 가격 안정에 많이 다가설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금 현 상황은 상당히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생애 최초 청년층이 집을 많이 사서, 신혼부부가 많이 사서 주거 안정을 가질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출산 대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은 뭐 5억, 6억 원 이하에서 청년층이 신혼부부 뭐 이제 이런 디딤돌, 뭐 전세는 버팀목인데 이게 2억 5천에서 이제 한도가 5천만 원이 또 줄었잖아요. 이걸 줄이는 게 과연 역시 이게 우리 청년층에게 해야 될 일인가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보호 대상이란 말이죠. 미래에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보호 대상이고 다시 한번 이제 출산 대책과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자 지금 서울 시내 집을 산다면 5, 6억짜리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한 9억 정도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억 5천에서 2억으로 한도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2억 5천에서 3억 3억 5천으로 늘려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계속 두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들까지 집을 못 사도록 이렇게 한도를 축소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시점일까요? 지금은 타이밍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요 좀 비싼 강남 이런 지역들 위주고 외곽 지역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뭐 노도강이 됐던 이런 지역들은 사실 올라가지도 많이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시기를 보면 우선 지금 대략적으로는 금매가 약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은 설 이후 한 3월 정도 중순에서 4월 중순 마지막에 피크를 내면 이제 4월 말까지인데요. 요 시기까지는 이미 좀 관망세에 들어간 거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관심 지역이죠. 관심 단지고 그런 걸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 금매라면 최소 10% 정도를 떨어진 거를 금매라고 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10% 이상 좀 하향 조정된 것들은 충분히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 이게 가격이 조정돼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솔직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언제 올랐냐면 작년에 무려 지역에 따라 단지별로 다 다르지만 제가 체감하는 가격은 강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 50% 오른 것도 있어요. 50%. 예. 그냥 간단하게 뭐 20억짜리가 30억 된 거죠.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강남만 오른 게 아니고 뭐 한강 벨트가 됐던 물론 외곽 지역은 거의 별로 안 올랐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낮춰지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방금 말씀드렸던 4월 말 이전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온도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네. 구조적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수도권의 집중이죠. 당연히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수도권에 이제 교육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층들이 다 상경을 하는 거죠. 수도권 위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살짝 넘는 인구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삽니다. 2,6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뭐 큰 방향성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도권의 집중력을 완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뭐 대세 흐름을 다시 또 되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그런 공급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이 침체한 것은 2022년 경에 이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 부동산 금융이 악화돼서 그야말로 이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이제 3년 이제 4년짜인데 계속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올해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도 거의 반등을 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지방도 대다수의 지역 한 8, 90%의 지역은 26년도에는 전세 가격도 상승, 주택 가격도 소폭 상승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몇몇 도시는 조금씩 가격이 네.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예. 약간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다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감소합니다. 지방의 어떤 도시, 부산이 됐던 뭐 1년 전부터 가격 올라가기 시작한 전주도 마찬가지, 인구 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의 현상은 공급 부족이에요. 거기서도 지난 3년간 공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론 미분양은 일부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한 이 타이밍이 딱 지금 돌아오는 게 25년 말 2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부족이 지방 시장도 전체적인 전세 가격 상승, 요게 살짝 밀어올리는 매매 시장 이렇게 판세를 엮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같이 가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부동산 침체, 물론 지금은 당장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진입할 확률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이제 내 집 마련이 또 최우선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흘러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와 금리, 수요 측면에서 시장 방향성이 상승, 횡보, 하락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우선 경기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침체되는 와중에 이제 양극화죠. 대기업, 뭐 반도체 위주의 그런 호황이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기본적인 상권에서는 거의 지금 침체의 상황에 있고 이게 뭐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 안타까움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바로 개선이 될 여지도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경기의 양극화, 침체의 좀 장기화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반도체 전기 위주의 이런 대기업 경기는 유동성이 넘치고 좋습니다. 자,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대기업 위주의 그런 유동성이 넘친다는 뜻이고요.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서민층 위주의 유동성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한몫하고 있는 건데 대출 규제를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를 1억 원까지밖에 전세금 반환 대출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대출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저소득층, 중산층의 유동성도 차단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안정자금 1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이거는 당장 좀 폐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는 좀 지속될 것 같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증가,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동결 상태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됐던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약간의 금리 인하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기준금리 2.5니까 많이 내려본들 한두 번 내리면 2% 정도 하반기 들어서 그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0.5 정도 만약에 낮아져서 이게 대출 금리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기존 대출 수요자뿐만 아니라 매수 예정자들까지도 도움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중립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수요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완만한 우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제는 그겁니다. 가구 수 증가. 이 가구라는 것은 주택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단위인 가구는 설령 인구가 좀 줄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는 안 줍니다. 참고로. 근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도권도 인구가 막 주는 줄 아는데 지방이 줄고 수도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는 와중에 이제 가구가 분화하면서 가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수요는 우상향합니다. 언제까지? 대략 2040년까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청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럼. 2040년경까지는 가구가 늘어날 거다. 물론 1, 2인 가구 위주입니다. 1, 2인 가구 위주니까 수요는 중소형 위주로 늘어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수요가 늘어나면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공급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뭐 우리 민간에서 같이 이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이 깊이 가고 있고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이런 방안에서는 또 다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급을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변수들을 놓고 보게 되면 상반기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2026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 이야기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영향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우선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것은 이 스트레스 DSR이에요. 사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일종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금리 상승기를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 금액이 늘어나니까 너의 상환 능력으로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조금 더 적게 받아. 자, 2억 2천 받을 걸 2억만 받아. 이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매수 예정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게 6억, 4억, 2억 이렇게 줄어들어 있잖아요. 이 대출 한도가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는 거의 없단 말이죠. 부자들, 현금 부자들 빼놓고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은 주택 구입자금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종의 이제 경제활동. 만약에 자녀가 뭐 결혼을 해서 전세자금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1억 원 이상 좀 대출 받아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창업 예비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 구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폐지가 좀 시급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구입 자체는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보고, 특히 이제 영향은 고소득자죠. 고소득자 연봉이 뭐 예를 들면 3, 4억 되는 이런 사람들도 뭐 20억 넘어간다 이러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뭐 연봉이 3, 4억 돼서 원래 대출을 뭐 10억, 15억 받을 수 있었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대출 규제가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부작용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 제도를 과연 서울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는 게 맞나? 이거 원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별 지정을 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 그렇다 치는데, 모든 아파트를 그런 이슈와 상관이 없는 일반 아파트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반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국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매수자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이 세입자를 비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뭐 만기가 됐던 아니면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뒤집어 보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세입자의 주거 불안. 세입자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 집이 팔리면서 반강제로 억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기존의 이 집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뭐 5%만 더 내고 추가로 플러스 2년 더 살 수도 있었는데 2년 만에 나가라고 하면 신규 전월세로 또 내몰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자칫하면 몇 천만 원 1억을 더 주고 세를 얻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세입자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가급적 축소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입니다. 왜 없냐 하면 이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그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가 이미 거의 별로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2주택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8%를 내야 되고요. 본세만 그렇습니다.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자, 이거를 3주택 이상 12%라고 하게 되면 이게 관련 뭐 부가세까지 더하게 되면 13.4%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사면 1억 3,400을 내야 돼요. 10억짜리 사는데 1억 3,400 취득세 내고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삽니다. 거의 살 마음이 없어요. 이미 팔 사람 다 팔고. 그래서 이런 진입무턱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둬야 될 이유는 크지 않고, 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은 후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또 같이 있어요. 구태여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놓지 않아도 전입 의무가 대출 받으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하나의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그런 세입자 불안까지 이야기하는 문제는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불효불급한 곳 꼭 남겨놓고는 이거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향후 정부가 토호제를 축소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한때 좀 말이 나왔습니다.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한 게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해제했는데 또 그쪽에 뭐 여차해서 수요가 몰려서, 방금 제가 그런 허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전세 끼고 집 살 때는 대출 안 받으니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중간에 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또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 집값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부담 때문에 이걸 이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정된 거는 만기가 2026년 12월 말까지예요. 이제 그 위에 연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 12월 말까지 제 생각엔 해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할 확률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현실성과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우선 이제 우리의 공급 정책은 그야말로 이제 97 부동산 대책이에요. 25년도에 이때는 수도권 위주로입니다. 27만 호에서 5년간 135만 호를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가 이제 원래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129 대책에서 6만 호, 물론 이제 기계획된 거 8천 호 빼면 이제 5만 2천 호가 뭐 추가된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됐건 이 물량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게 되면 과연 이게 충분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5년치를 합계해 놓으니까 많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또 5년으로 나눠야 되고 27만 호가 제때제때 들어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충분하진 않고, 전 정부에서는 원래 270만 호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때 수도권의 물량은 158만 호였어요. 지방이 112만 호고. 자, 158 대 135. 예. 23만 호 적잖아요. 일단은 숫자로 그렇습니다. 숫자로. 자, 제가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공공이주의, 자, 6만 호를 넣었는데 이게 공공이주의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급은 4가지 정도로 나눠야 돼요. 공공주도 위주의 이런 뭐 공공택지 위주의 신도시 같은 이런 공급이 있다고 치면, 두 번째는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이 있습니다. 도심지의 물량은 이게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물량을 끌어내지 않으면 사실 도심에서는 뭐 아까 도심에 6만 호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여기에 정책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결국 한 가지 규제 하나 해야 됩니다.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 이게 하반기 8월 정도 이후에는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엄청난 화두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포에 있는 그 레미안 트리니원이 8월 정도 입주 예정인데 이제 입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될 거예요. 지금 예상은 뭐 정확치 않습니다만 뭐 7, 8억 얘기도 오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금액이 현실화돼서 완공된 단지에 부과가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재건축 단지가 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나도 재건축 완공되면 저거 부담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 금액이 1, 2억으로 줄 수도 있고 뭐 3, 4억이 될 수도 있고 단지별로 다릅니다만 어찌 됐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자, 재건축이 이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다주택자들은 이주비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연됩니다. 늦어집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공급 이주라는 이런 포커스에 맞춘다면 이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좀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공급의 주력은 민간 자체가 부지를 확보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공사들이 자체적인 부지 확보해서 공급하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기에 부동산 PF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건설 부분에 대한 이게 결국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이 민간 부분에 대한 공급이 없고 공공만 앞세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번째 공급의 주도는 이제 비아파트죠.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도 약간의 세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아파트는 이제 다세대인데 이게 거의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왜냐하면 다세대에 엄연히 거주해야 될 이 저소득층이 있어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주택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택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사서 뭐 임대하면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쭉 해왔는데 뭐 전용 면적 예를 들면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세 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선 좀 완화책을 제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아파트를 1, 2인 가구 위주로 여기서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주거난이 조금만 있으면 또 이게 굉장히 부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수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이게 길어집니다만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계속 끊임없이 5년 내내 주장하는 것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3기 신도시는 대략 1차로 발표된 게 5군데 있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그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있고 남양주 왕숙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1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차로 발표된 데가 있습니다. 광명, 시흥 뭐 7만 원이었는데 6만 6천 원 또 줄고 뭐 그랬습니다. 뭐 화성, 진안, 봉담, 그다음에 의왕, 금포, 안산, 뭐 인천, 9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1차, 2차 발표된 데가요. 그중에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거는 5군데, 1차로 발표된 5군데와 광명, 시흥 정도를 합치게 되면 대략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용적률이 낮게 도시 설계가 돼 있습니다. 200%로 전후돼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처럼 300에서 350%로 늘리면 아주 간단하게 공급 물량을 아주 빠르고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공원 녹지 34% 도시 설계가 돼 있는데 1기 신도시는 19%예요. 이거 1기와 맞추면 15%라는 주택용지가 생기게 됩니다. 예, 주택용지 생깁니다. 이걸 추가로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족용지가 과도하게 또 책정이 돼 있어요. 13.8%인데 1기 신도시는 자족용지가 없었고 2기 때는 4.7%예요. 그럼 이것도 빼게 되면 9% 정도가 남아요. 예, 9%를 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족용지인 이 지식산업센터 지을 자리는 도심 역세권에 또 가까워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 이제 역세권 위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과감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지은다 그러면 엄청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20만 호 이상을 아주 쉽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지금 1, 2구 때 6만 호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20만 호를 늘리는 거는 아주 쉽다. 자, 20만 호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신도시 공공택지로 확보해서 토지 보상 자금 주고 막 이거 조성하려면 70조 정도가 든다.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국가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여기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도시계획 재수립하는데 약간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1월 29일 날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9월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정부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빠졌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왜 빠지게 된 걸까요? 정부는 이제 속도에만 비중을 두고 있어요. 3기 신도시를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 빨리. 근데 또 현실에서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가서 하남 교산이나 이런 현장에 가보면 펜스 쳐져 있는데 안에 아직 그 지작물, 건물들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철거 안 돼 있어요, 거의.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만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많은 물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길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1월 29일 날 우리가 지금 저 과천에 9,800가구 마사의 경마장 부지와 그 방첩사 부지에서 9,800호잖아요. 이거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마사의 이전 부지 찾아야 되죠. 이전. 이사 가는 거 이전 부지에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 이미 3기 신도시 땅은 다 확보돼 있잖아요. 어디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죠? 예, 3기 신도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늦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5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제 완화 또는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취득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부터 8%, 세 채 이상 12% 요거입니다. 제가 이거를 취득세를 어떻게 주장을 해왔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을 따로 지정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정됐다고 지금 아우성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 뭐 노도강, kum강구가 됐던, 뭐 강서가 됐던, 뭐 중랑구가 됐던 이런 지역들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 규제 지역이 돼버려서 지금 한창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지정하면 되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수 하나를 더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두 채부터 8%, 세 채부터 12% 적용하면 따로 조정 대상 지역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던 문제인 거죠. 왜? 이 진입 문턱이 높아가지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중, 3중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도세 문제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가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됐으니까 5월 10일부터는 중과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 번에 이제 풍랑이 몰고 오는 거죠. 양도세 중과를 하면 일단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고 6에서 45%에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30%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에서 45니까 36%에서 75%가 되는 거예요. 75%에다가 지방소득세를 10% 더 하니까 7.5가 추가되니까 82.5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안 판다는 거죠. 왜? 장특공제도 배제하기 때문에. 1년에 2%씩 15년간 최대 3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못 팝니다. 팔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던 적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팔면 6억 2천 낼 거를 여기서의 6억 2천은 10억짜리가 15년 만에 30억이 됐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20억의 차익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양도세를 중과로 내게 되면 3주택자 이상의 경우 15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파는 거죠. 예,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과를 감당하면서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이 줄어들겠죠. 감소합니다.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뭐 지키고 있거나 자칫하면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요. 1주택자가 파는 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보유세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유세를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팔게끔 보유세를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둘 다 높아지는 거죠. 보유세도 높아지고 양도세도 중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높아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세제 운용의 개념은 보유세가 중과되면 거래세는 완화해서 퇴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원안인데, 그러면 왜 이익을 보장해 주냐 뭐 또 막 이제 항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원안입니다. 팔게 해서 많이 팔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어디에 목적이 있냐의 이제 차이거든요. 근데 둘 다 강화를 해놓으면 물건이 거의 안 나오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물론 보유세를 감수하면서 버티겠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엄청난 이제 조세 저항이 따라올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유세를 개편한다고 이제 하겠죠. 보유세는 이미 어느 정도는 강화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그 흐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대비 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세율을 2배로 올렸어요. 2배를 올려가지고 3주택자 이상의 세율은 1.2에서 최대 6%까지 올려놨어요. 21년도에 정부안을 냈어요. 22년도에 정부안을 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서 세율이 정부안은 0.5에서 2.7이었는데 어떻게 확정이 됐냐면, 최종 22년도 어떻게 최종 확정이 되냐면 2주택자 이하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도 포함입니다.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0.5에서 2.7,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0.5에서 최대 5%로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때 피크 때가 21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3주택자 이상의 최고 세율이 6%예요. 6%. 근데 지금은 5%인 거예요.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개편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2배로 올라가지고 6%짜리를 지금은 5%인데 이 6%를 넘길 거냐? 그걸 더 높여서 7, 8%까지 올릴 거냐? 별로 그렇게 룸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이제 뭐 지방 선거 후에 이게 본격적인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이게 7월 말 세제 개편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국회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이 보유세, 종부세 납부는 그 해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적용될 거로 예상되냐면 27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략 4개월 후에 28년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논란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미 낮지도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 5%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제도적 변화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짚고 넘어가면, 민간에서 주력인 이제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역시 여기서는 재건축에서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 이것은 반드시 좀 폐지가 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이거 초과입 환수, 개발이익 환수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에는 없어요. 재개발, 같은 아파트 새 아파트로 바뀌는데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만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를 1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개발이익을 환수당하게 되면 재산권의 상당한 또 침해도 받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많아요. 물론 할인을 해줍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뭐 10에서 70%까지 할인도 해주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이 공급 확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이게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거하고 이사가는 자금인데 이게 새로 뭐 구입하거나 이런 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주를 빨리 해야 아파트를 또 빨리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꾸 지체가 되니까 그야말로 사업 기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그거 뭐 너는 다주택이니까 지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받아서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다주택자니까 규제 이런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합원 지향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좀 정상화를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비아파트에서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됐던 여러 가지 개선 요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런 세제 감면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걸 주택수에 넣어서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또 꼼짝 못하고 분양도 안 받고 짓지도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해제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강화와 LTV 40% 적용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트레스 DSR은 이제 역시 좀 조금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차피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금리 상승기에. 그래서 시의적절하지는 않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 대출 한도가 이미 6억, 4억, 2억으로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옥상 5기예요. 스트레스 DSR 제도 자체가 옥상 5기죠. 이미 최대 한도는 뭐 6억, 4억, 2억으로 제한돼 있는데 거기다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옥상 5기여서 굳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은 들고요. 역시 이제 대출은 누가 받느냐? 돈 없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현금 부자는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여서 이런 생애 최초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출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해줄 대상이지 규제를 해서 한도를 축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유독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생애 최초자는 우대하는 대상이에요. 우대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출산 대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정부는 또 계속 가계부채 축소라는 그런 대전제를 얘기를 할 것이긴 한데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이런 주택자금, 구입자금 이거 축소하는 게 1순위가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그런 대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보다 중점이 잡혀야 되는 게 가계부채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대부분 다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보유세 강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굉장히 어려움이 커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보유세 강화에서 하나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문제는 1주택자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똘똘한 한 채가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뭐 가령 50억이다.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몇 개 합쳐봤자 뭐 2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 이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럼 1주택자에 대한 것을 초고가 주택의 1주택자와 집이 두 채, 세 채인 사람을 비교해서 이거 주택 가격으로다가 보유세를 부과하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과연 반영할 것이냐, 보유세 때 반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1주택자는 아무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기는 어디까지나 거주 비거주를 떠나서 실수요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내가 투기자도 아닌데 왜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두루 사회적인 그런 문제 이슈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1주택자가 과연 투기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투자자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또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에서 1주택자 우대되는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유세, 종부세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청약도 바꿔야 돼요. 청약. 그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정리하기가. 그래서 제 생각은 1주택자는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모든 1주택 관련된 모든 법제 제도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그 보유세 문제가 하나 떠오르는 화두가 될 것이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역시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지금 뭐 우리가 3중 규제라고 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호제 이렇게 해서 막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수요 억제는 좋아.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계속 부각될 게 이번 이제 시즌 3, 4, 5 뭐 지나게 되면 바로
그 문제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하반기 시장도 계속해서 이런 수요와 공급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현실적인 전략 세우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 몇 개 단지는 제가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 대략 한 10% 정도 물건이 늘어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좀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반가운 얘기가 있어요. 강남 어떤 모 단지는 제가 이제 25년도 1년간 어떤 단지든 강남에 어떤 단지가 됐던 5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20억짜리가 30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50%가 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뭐 한 30% 정도 내려온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뭐냐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 3구, 강동구, 그다음에 뭐 마용성 이 라인들이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거품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제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매수 시점은 사실은 실수요자는 이렇게 되물어야지. 제가 항상 아직까지 집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아직까지는 언제였냐면 25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샀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제 24년 12월 정도에 빨리 사라고 했었는데 늦어도 1분기까지는 사라였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5월까지는 샀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있고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의 기준은 역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매물 중에 급매물들이 앞에 이제 초자를 달고 나올 거예요. 이 초급매 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초급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를 뭐 다 내야 되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10억이 남으면 뭐 거의 뭐 7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7억 이상 내야 되는 거죠. 10억이 남았다고 가정할 때 비율적으로 거의 안 팔죠. 예전에 한번 팔았다가 몸져 놓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요게 이슈가 된 게 2019년도예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 초에. 그래서 저는 그때를 비교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중 4월 말 요 사이에 앞에 초자를 단 금매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 봐야 됩니다. 계속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무조건 대기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 그 단지를 집중적으로 관심 단지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이런 그 딱 포커스를 잡고 관심을 갖는 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5월 이후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일단은 일반적인 대응이 다주택자의 대응이 5월 9일 이후 5월 10일부터는 뭐예요? 나는 보유세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일단은 뭐 파는 거는 지나간 거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면 1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아니면 이제 신규 물량이 공급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1주택자가 여기서 갈아타기 쉽지 않죠. 예, 1주택자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왜? 딴 데 가면 대출 642를 받아야 되니까 못 갈아타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 줄고 1주택자 매물은 거의 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뭐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속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약간 이제 궤를 달리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오히려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우려죠, 우려.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 올해에도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지금 시장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주택자에 대한 우대는 제가 앞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어디까지나 물론 투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집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이제 뭐 만약에 20억에 사는 30억이 됐다. 10억 올랐다.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만 오른 게 아니고요. 옆에 거 다 같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팔고 다른 데 가서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예.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양도세를 내면. 자, 1주택자를 보유냐 거주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4%씩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거주에 대해서 비거주를 가지고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 적게 해주게 되면 이미 나눠놨습니다. 4%.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긴 했어요. 최근에. 이게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자꾸 부과할수록 1주택자에 갈아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30억에 팔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뭐 3억을 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27억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내가 살려고 그러면 같은 집을 산다 해도 30억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나는 3억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예요. 방법은 있죠. 평형을 줄인다든가 지역을 중급지 하급지로 갈아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한 지역에서의 갈아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는 차익이 남았다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이런 한 채에 대한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여기서 집을 팔아서 집값이 올라가서 남았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1주택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자기는 실수요자다.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전세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국면인데요. 향후 전세 시장 전망과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시장은 안타깝겠지만 전국적으로 우상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우상향.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제는 공급 부족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방도. 물론 이제 특정 시도를 빼고요. 예를 들면 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올해는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몇몇 곳을 빼고는 지방도 공급 부족이고 수도권은 뭐 당연히 공급 부족은 뭐 심각한 수준이고요. 올해 뭐 역대 거의 뭐 최악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전세 시장은 어떤 수급이냐면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자,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안주해요. 안주하는 수요에 전세에는 결혼을 하든 가구가 분화하든 신규 수요가 계속 진입되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가구가 분화하자마자 집을 살 수도 있죠. 돈 있으면. 안 사고 전세 월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신규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기존에 전세 안주하니까 기존의 전세 매물도 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 더 부각될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매매 가격을 살짝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다고 뭐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뭐 강력하게 받칠 때는 매매가 확연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매 가격에 그런 밀어올림 현상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선 자 빌라와 다세대는 같은 말이고요. 빌라는 건축 용어가 정확한 건축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 다세대 연립을 가지고 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 용어는 이제 다세대나 연립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세대 연립은 어차피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저소득층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특화된 설계가 여기에 다세대에 도입됐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하고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는 그래도 하나의 징검다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아파트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 수준까지 가는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세권 위주로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다든가,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프트 같은 개발의 여지가 있다든가 하는 예상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에 따른 그런 투자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 활성화 위주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1인 가구의 주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피스텔도 이제는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발코니 부분이 확장이 가능해졌어요. 발코니.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확장. 물론 이제 아파트처럼 전면 확장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만큼 여유 공간, 서비스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도 이제는 건축적으로 전용 부분이 넓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설계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는 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도심 역세권에서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용으로 쓰일 경우 일정 부분 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인 가구가 여기 거주해야 되는데 이런 1, 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져요. 96, 97에서 자꾸 떨어져 가지고 24년 말 기준으로 93.9에 불과해요. 자, 94%입니다. 94%.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4%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가구 수반의 주택 수잖아요. 가구 수분의 주택 수잖아요. 이게 94밖에 안 되는 거. 집이 원래 없는 거예요. 가구 대비 주택 수가.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상 한 3, 4% 정도를 여기서 커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준주택이 뭐가 있어요? 준주택의 대표적인 그런 뭐 서민층 거주하는 다중주거시설, 그냥 간단하게 고시원이죠. 고시원. 이런 곳들 때문에 간신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택 보급률을 105%에서 110%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철거 대상 이런 뭐 이주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가 이런 거 이사 이런 것들 감안하면 여유 있게 이게 주택 수급이 이루어지려면 주택 보급률을 105에서 110%까지 늘려야 돼요. 서울은 지금 그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85제곱미터에서 전용 60제곱미터로 낮춰라. 그렇게 되면 같은 연면적을 가지고 30% 정도 공급하는, 자 85제곱미터 3개 지을 동안 60제곱미터는 이제 4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같은 면적을 가지고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평형으로 얘기할게요. 34평이 선호도가 제일 높긴 합니다만 25평의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가구원 수가 2.1명으로 줄어 있어요. 자, 2명 사는데 굳이 3, 4평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자,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장을 전제로 이제는 아파트 디자인이 평면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2개냐, 화장실 2개, 방 3개 나온다는 거죠. 25평이 실제 확장을 하게 되면 거의 29평, 30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좁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34평을 사고 싶지만 금액이 크죠. 예. 그렇지만 이제 25평짜리는 살 수 있겠다. 조금 대출받고 이러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구매력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의 주력 평형을 25평 위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이 도시의 가용 토지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럼 평형을 세분화해서 중소형을 강화하게 되면 충분히 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을 늘려서 전체적인 그런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우리는 정책 방향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 2026년에 주목해보면 좋을 지역 세 군데만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어디가 좋을까는 당연히 한강벨트죠. 뭐 한강벨트.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너무 뻔하고 뭐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 강남 상구 네.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뻔한 얘기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북쪽에 있는 거 용산을 찍어야 됩니다. 용산. 용산을 왜 찍어야 되는가 하면 용산은 지금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5, 6년, 7, 8년 후에는 천지개벽형 변화를 갖게 되잖아요. 자, 용산 공원을 주변으로 자,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뭐 동부이천동의 재건축,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에 뭐 이 전면 1구역부터 해서 삼각지 쭉 해서 후암동까지,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서계, 청파, 원효로까지 자, 이 공원 주변으로 해서 4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새 아파트로 쫙 바뀌는 데가 용산입니다. 천지개벽형 변화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운데 공원을 누리는 이 가치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강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건너편에 있는 반포가 결코 부럽지 않을 그런 가치를 가져갈 거로 예상이 든다. 용산. 두 번째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에서부터 지하철역에서부터 350m 이내인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개발 사업장입니다. 역에서부터 350m 이내에서 이런 소규모 개발을 하는 이런 지역들 그냥 대략 용적률 500%로 개발이 되면서 세대수 대략 500세대 전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또 사업 속도도 빨라요. 서울시의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압축돼서 빨라. 그래서 재개발이 15년 걸릴 거 이거는 절반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서울 어느 지역이 됐던 이런 역세권 사업에 대한 그런 지역들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 끝났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제가 늘상 일기 신도시에서 꼽는 곳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데는 분당, 평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여태까지 엄청난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냐? 일산이죠. 일산. 자, 일산은 그냥 꼽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꼽으면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따질 거 아니에요. GTX가 일산을 살려준다는 거죠. 접근성의 개선. 그래서 이제는 일산의 GTX가 올해 26년 중순, 자 7, 8월 여름 정도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파주 운정에서 일산 킨텍스, 대곡역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고향 창릉 아직 신도시 없으니까 안 쓰겠지만 자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에는 28년도에 서지만 수소까지 연결됩니다. 올해 여름에 28년도에 삼성역 하차가 가능합니다. 28년도에 삼성역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정거장당 4분씩 고려하게 되면 일산 대곡역에서 한 정거장씩 가져가면 자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4정거장입니다. 대략 뭐 4분이라고 치면 15분 만에 삼성역에 짠 대곡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이 이제 드디어 미래가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일산에서 대곡역에서 환승을 하고 킨텍스에서 탈 수도 있는데 킨텍스는 가기가 조금 주변 아파트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3호선을 따라서 오는 거와 경의중간선 따라서 대곡역에서 환승하는 이런 개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마두역이나 이런 두 정거장 정도 마두 백마역 이런 백마 5단지 예를 들면 바로 역 앞에 있는 이런 지역들 마두역 일대의 이 호수공원 라인 이런 데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예. 6억 내외입니다. 6억 내외. 전용 8km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시간 반 걸리던 것을 이제는 1시간을 앞에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이런 혼돈의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내 집 마련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집을 안 사고 싶은 분들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집을 안 갖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집을 90%의 분들은 사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구매력, 자기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 이런 목표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면 내가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대비와 그걸 목표를 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게 그걸 달성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목표를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훨씬 더 달성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는 반드시 이거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층 내 집 마련에서 제가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런 청년층 생애 최초 이들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져 있다는 게 제일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데 이걸 내가 규제를 받아서 한도가 줄여야 되는 대상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오히려 금리도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뭐 대출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대출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집을 사고 상환 계획 짜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네,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우선 뭐 제 이 어려운 시국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공급 확대론자입니다.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 가격은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주의자여서 이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5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방송을 정부가 뭐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설사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빨리 수정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우리 청년층, 젊은층에게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